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Why Nations Fail. 이런 책입니다. 그 하버드대 교수하고 또 이렇게 영국의 교수가 쓴 책이죠.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 목차만 따와봤고요. 뒤에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흔히 국가 이익이라고 하죠. 국가 이익이 뭘까요? 보통 그 SPPP 이렇게 말한답니다. 국제 정치에서 S security 안보죠. 그 다음에 파워 국가의 힘. 그 다음에 prosperity 번영 경제적 번영이죠.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국가의 명예. 이렇게 해서 SPPP 이거를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우선순위가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랍니다. 그래서 경제를 위해서 안보를 희생시킬 수 없고요. 명예를 위해서 안보를 희생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릴 때에도 이래서 임진왜란때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는 안 쳐들어옵니다. 할 때 뭘 택해야 될 것인가? 국제정치는 비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쳐들어올 것이라고 가정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국가안보가. 오늘날 거론이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뭐 부정선거도 있고 또 문정권부터 시작된 안보 해체도 있고 이거는 국제정치 이론과는 전혀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만 뭐가 있어도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조선의 망국의 역사를 이제 보는 시점에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국가 조선, 성공한 국가 대한민국. 100년 내지 200년 앞섰던 국가들을 따라잡고 유일하게 성공한 국가가 된 대한민국. 기후, 지리, 문화적 조건이 유사한 남북한은 왜 경제 성장이 다른가? 기후, 지리, 문화적 조건이 국가의 흥망성쇠에서 이제 이론으로 많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비판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그러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에 남한이 섬으로 돼 있죠. 저 만주 대륙과 사이에는 없습니다. 그게 북한이죠. 그래서 이 차이가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inclusive institution과 extracting institution 이렇게 해서 포용적 제도, 착취적 제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뭐 포용 이런 것보다는 기회 균등이라는 것이 더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도록 사람을 유인하는 것. 이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부터 시작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도록 그래서 사유재산 인정하고 열심히 돈 벌도록 국가는 최소한으로 생명과 재산만 보호해주고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도록 그거를 다 받쳐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이고요. Extracting institution은 약탈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전부 이제 세금 걷고 약탈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에서 이제 국가가 실패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요지는 간단하다. 지속적으로 부강해지려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입니다. 일할 맛이 나도록 유도하는 정치경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택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이 밝고 그렇지 않은 extracting institution을 선택한 북한은 저렇게 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저자가 설명합니다. 국가 간 불평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치 및
경제 제도라고 역설한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좌우라든지 뭐 당으로 나눠서 싸웁니다만은 그러나 공통적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될 것,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죠. 해양동맹이고요. 그 선택은 공통적이어야 하는데 그 선택 자체가 그렇지가 않아서 이제 걱정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그겁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으로 나뉜 남북 노갈레스 시, 아주 사진을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죠. 빈부가. 그 다음에 남북으로 나뉜 한반도, 뭐 인공위성 사진 보면 아주 선명하죠. 그 다음에 동서로 나뉜 과거 독일의 사례를 이제 들어서 이제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원저자들은 또 그렇게 말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장군을 뭐 독재자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시장경제를 채택했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뭐 권위주의적 독재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나라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 그런 정도의 독재가 필요했다. 이렇게 주장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고요. 시장 경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외자도 도입하고 뭐 야당 반대가 많았습니다만 기업에 대출해주고 또 뭐 혜택을 준다 또 반대 많았죠. 경제활동을 유도해서 키웠죠. 그런 것들을 인클루시브 제도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고속성장을 이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반면 김일성이 지배한 북한은 사유재산을 불법화하고 사유재산 인정 안 했죠. 농지개혁했으나 곧 다 빼앗았죠. 시장을 금지했죠. 계획경제죠. 북한 주민을 시장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그 배제 축출적 제도를 시행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자꾸 그런 냄새가 좀 풍겨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자유가 자꾸 이렇게 카톡 검열이라든지 자유로운 그 경제 활동을 하는데 자꾸 지장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자꾸 강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멕시코 노갈레스가 국경선으로 나눠져 있는 그 부분도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대륙이지만 잘 사는 북미와 못 사는 남미에서 스페인 식민지와 영국 식민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남미를 지배한 스페인은 착취적 경제제도였다는 겁니다. 그게 엔코미엔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노예화하고 그냥 금, 은 다 싹 쓸어갔죠. 스페인이 어마어마한 금은을 확보를 해서 지금 스페인의 그 유적지, 지금은 관광 수입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 유적지의 금이 다 그렇게 남미의 원주민들의 희생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북미를 지배했지만 착취에 실패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스페인이 착취하기에 좋지 않으니까 버린 땅이라는 겁니다. 영국은 이제 스페인이 다 차지했으니까 안 좋은 땅으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착취할 게 없어요. 착취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헤드라이트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원주민 이주민들에게, 유럽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분배하고 개척민들의 정착과 경제활동을 유도했다 이거죠. 식민지에서 착취할 것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 지하자원도 낳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택한 영국의 시스템이 오늘날 미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참 그러네요. 그래서 포용적 제도라는 것은 개인이 능력껏 원하는 일과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있는 제도다.
이게 영미 계통의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이은 이제 그런 제도들이죠.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제도입니다. 기술혁신은 사회재산제, 계약준수, 기획연 등 신기술의 도입을 장려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왜 착취적 경제제도는 경제발전을 억제하는가? 슌페트의 창조적 파괴를 도입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탈적 경제제도, 정치제도는 창조적 파괴를 막을 수밖에 없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경제를 혁신이 일어나면 다 파괴하고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거를 이제 그 콩고의 수도에서 일어났던 일을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뭐 노예 관련해서 빈곤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콩고의 사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또 이렇게 문명을 다르게 나왔답니다. 서유럽 대 동유럽. 서유럽은 부국이 되고 동유럽은 가난한 나라가 되고. 왜 그랬을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영국은 척박한 땅에서 흑사병으로 인력을 잃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 상승되고 그래서 노동자 법령을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제 그 노예를 가져올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그런데 동유럽에서는 왜 약탈적 제도가 생겼나? 흑사병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서유럽의 농산물 수요가 급증해서 이거를 동유럽의 곡창지대로부터 조달을 했답니다. 동유럽이 곡창지대죠. 오늘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에서 거래되는 수입 농산물의 80%가 동유럽 국가 산이랍니다. 그러다 보니요. 게다가 동유럽은 또 그 왕실이 더 권력이 강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유럽에서는 지주들이 그 더욱더 줄어든 농민을 착취를 더 심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농노제를 시행한답니다. 이거를 The Second Serfdom 이렇게 이제 말한답니다.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도 노동의 조건이 더 열악해지고 헝가리도 그렇고 농노가 인구의 90%를 차지했답니다. 이래서 이제 동유럽은 가난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용적 제도라는 것이 그 뭐 서로 협의해서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포용적 제도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나 프랑스는 해외 식민지에서 그냥 그 정부가 독점을 했어요. 그런데 영국은 왕권이 그렇지가 못했답니다. 그래서 신데렐과의 교역을 영국 왕실이 장악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회와 상의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영국이 이제 전혀 다른 나라로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의회는 있었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내전이라는 아주 그 내전을 겪고 이제 그렇게 나가죠. 크로멜. 그런 연후에 명예혁명이 이제 이루어지고 권리장전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의회가 동의 없이 법률을 군주가 이제 의회의 동의 없이 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금을 이제 징수할 수 없도록.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은행이라는 국가은행을 설립을 해서 개인이 그 기업하는데 돈을 빌려줍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대영제국이 되는 그 결과가 대영제국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영제국은 또 어떻게 되는가? 국가가 강력해야만 이런 그 징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권력이 약하면 이런 걸 강력하게 시행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로 우리가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서도 권위주의적인 독재를 해야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 아닙니까? 이관유 수상. 생각해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강력한 국가가 이제 대영 제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품세도 징수하고 이래가지고요. 국가 재정이 얼마나 튼튼해졌느냐. 국민소득의 10%까지나 올랐답니다. 보통 뭐 국가 재정은 1%도 1% 되나요? 그렇게 적은데 10%까지 됐다니까 얼마나 영국 그 대영 제국의 국가 재정이 튼튼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사유재산제를 공고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도 중요한 특허제도가 도입이 되죠. 지적재산권을 뭐 14년간 이렇게 보호를 해줬답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특허를 발명하고 뭐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의 스티븐슨이 뭐 그래서 그 사무엘 스마일스가 쓴 거 있죠. 그 자조론, 인격론 뭐 이런 책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래서 거기 보면 자조론에 보면 그 영국의 개인이 얼마나 기술 개발을 해서 특허를 얻고 산업을 발전시켜서 산업혁명을 했는지 이제 그런 노력들이 기업들의 사례들을 이제 쭉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가능했던 것이죠. 특허제도. 이건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한번 빛을 발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 은행, 이 국립은행이 사유재산제와 특허제도를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와의 필요자금을 은행에서 대출해 준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과가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미국으로 계승됐는데 산업혁명에 특히 특허와 관련된 것에 링컨이 또 아주 깊이 관심이 있고 관련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발명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의 특허 제도에서는 링컨을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죠. 우리가 전에 보았던 조선 말기의 여러 가지 내용들과는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니 너무 천양지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해 실패한 오스만 제국도 소개하고 있고요. 또한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해 실패한 나라, 명나라, 청나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해서 135년에 강건치세, 청나라 최고의 전성기. 그때 외국에서 사신이 와서 무역하자 했을 때 청나라 황제의 답이 이렇답니다. 외국과 무역할 필요가 없다. 청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변하지 않았죠. 자, 이제 한국의 포용적 제도에 진화합니다. 실패한 국가 조선. 뭐 앞서 설명한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성공한 국가 대한민국 해서 그 통계 수치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연구원 수, 특허 출원 건수, 과학기술 저널 논문 발표 건수, GDP 대비 상품 수출액 비중, 압도적 1위, 뭐 1위 이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근래 21세기 들어서 K컬처까지. 이와 관련해서 KBS에서 2014년에 방영한 그 다큐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만 이렇게 한번 다뤄봤고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산업혁명 관련해서 혁명들에서 서울대 김태유 교수님 있었죠. 그분의 이제 쓰신 책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쭉 해봤죠. 그 사진을 찍은 것이고 뭐 아래쪽에 사피엔스 총균세 제3의 물결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의 그 흐름 산업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룬 책들 한번 같이 참고를 했습니다. 농업혁명이란 해서 이제 농업혁명에 대해서 설명, 채집경제에서 생산경제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농업혁명일까요, 과연? 채집경제보다 그 농업경제 때 정체가 더 심했답니다.
세계 인구도 안 변했고요. GDP도 그렇고 성장이 없는 농업사회였답니다.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감속하는 농업사회. 이제 인구가 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사회의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신분과 착취, 계급에 대한 것을 이제 보면 고대에 찬란했던 문화유산이 있지만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피라미드, 파르테논 신전, 만리장성, 콜로세움, 웨스트민스터 사원. 착취와 불평등의 사회, 신분제도가 탄생했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가 아닌 강요된 동원. 이렇게 왕, 귀족, 사제, 기사, 농민 계급도 생기고요. 그래서 귀족은 착취를 위한 도덕적 기반을 제공했다. 당근이고 농민을 착취, 채찍이고 착취를 당하며 노동력 제공한 농민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농업사회의 재앙으로 이게 그 수렵사회 때는 이제 아니었던 농업사회에서 생긴 재앙이랍니다. 이거를 이제 종교적 의미로 또 해석하고 경제적으로 재해석해 보면 또 이렇게 설명도 해놨습니다. 참 그렇게 이제 웃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네요. 노동의 신성함, 최대한 많이 생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런 겁니다. 청빈한 삶,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질병, 건강과 지하의 통계가요. 농업사회가 전염병이 이렇게 많았답니다. 그 수렵 채집사회 보다 이제 삶의 질이 더 떨어졌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양 섭취도요. 수렵 채집 사회가 훨씬 더 좋았답니다. 그래서 농업사에서는 굶주렸답니다. 그래서 키도 작아지고요. 수명도 더 짧아지고 그랬답니다. 농업사회에. 옛날 그 수렵사회보다 구석기보다 신석기가 농업혁명이 일어났다는 신석기 말이 더 이렇게 체구도 작아지고 수명도 짧았답니다. 못 먹어서. 노동 생산성은 점점 감소하죠. 이걸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본 모양입니다. 수렵인과 농민의 1인 1시간당 생산량도 이렇게 비교했는데 생산성이 감소했어요. 우리의 상식과는 좀 이제 그 다르게 이렇게 이제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멜서스의 덫, 농업 사회에서의 식량의 한계 생산 체감 이런 부분들이 식량 부족으로 이어졌고 인구 감소로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적인데 대기근 식량 생산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성장의 한계가 있었다. 그게 언제까지? 산업혁명 이전까지. 세 번째로 농업사회의 재앙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을 그래서 일으켜야만 됐답니다. 감속하는 농업사회, 성장의 정책, 다른 나라에 가서 빼앗아 와야죠. 전쟁입니다. 그래서 농업제국, 고대 로마의 전쟁이 이렇게 많았고요. 정복, 약탈을 통한 한계 생산 체감을 극복한 것이죠.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성장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전쟁을 한 것이 농업사회랍니다. 그래서 농업혁명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농업사회는 재앙이다. 그렇다면 산업사회는 어땠는가? 산업혁명입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아주 중요하죠. 그래프가 인류 역사상 있지 않던 이렇게 그래프가 형성이 됩니다. 산업혁명입니다. 농업경제 1차 대분기가 있습니다. 그게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대분기가 있습니다. 더 가속화하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됩니다. 지식경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선진국과 후발국, 이 후발국의 발전 원리를 또한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표를 만들었어요. 그 김태우 교수 한국의 시간이라는 이 책, 이제 한국의 시간 이런 책이 있는데요. 뭐 이런 책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런 책인데 김태우 교수 책도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그 미래에 대한 이런 책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 그 후발국이 어떻게 쫓아갔는지, 그래서 처음에 네덜란드, 영국이 있다가 보호무역 하니까 이제 미국이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쫓아갔는지, 영국, 미국이 선발국이 되니까 독일, 일본이 또 후발국으로서 어떻게 또 그 영국, 미국을 따라갔는지 이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그 가트 체제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억압을 했는데 따라갔죠. 근데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G7이 이제는 선발국이 되니까 한국, 대만은 또한 또 어떻게 해서 따라갔는지, 경쟁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무역을 이제 강제하고 WTO 체제를 이제 하니까 더 어려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만이 따라갔죠. 최근에는 이제 등소평에 중국이 이제 올라섰었죠. 이제 이런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역사를 정리할 수 있는 그 사진으로 딱 모아서 한 표로 정리해 봤어요. 1980년대 반도체와 정보통신. 우리 이제 오늘날의 그 이쪽 분야의 산업은 이때 이제 기반이 잡힌 것입니다. 21세기 들어서 이제 그 포노사피엔스라고 하죠. 그 팬덤 경제학이라는 것이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이 시대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쫓아갈 것이냐. K컬처 있죠. 대장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GTS, K-팝, 푸드, K-뷰티, K-웹툰까지. 그래서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그 저자 그 제임슨 그 존스 누굽니까 그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얼마 전에 한국 와서 그 함재봉 교수하고 대담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나라의 이제 그 성공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자주 한국에 오고 그런답니다. 성공한 국가 대한민국, 실패한 국가 북한, 남북 분단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같은 민족 다른 체제 70년, 다이어트하는 나라에서와 끼니 걱정하는 나라, 성공한 국가 대한민국, 그래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까지 갔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가진 진정한 의미는 감속하는 농업국을 가속하는 산업국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산업혁명의 혜택에 우리가 올라탔다는 것이죠. 한국, 대만이 이렇게 싱가포르이 그림에서 보면 아주 월등하게 높이 있죠. 성공했다는 것이죠. 북한은 어디 있습니까?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향후 문제입니다. 성공해야 할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행복 지수는 점점 떨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선진국 도약의 마지막 기회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 오른쪽에 그 여러 가지 열매들 대부분이 미국의 기업들이죠.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북극 항로를 김태우 교수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길이 열리면 시대가 열린다. 북극 쪽의 항로가 개척 이제 하려는 그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도약의 기반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린란드도 뭐 미국령으로 하겠다. 이게 이제 그 북극의 중요성이 점점 좋아지고 예전에 그 북극 항로가 없을 당시에 산업혁명 당시에는 남쪽으로 해서 돌아오니까 이런 그 지정학적 항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의미가 없었던 이제 그런 나라죠. 그런데 이제 북극 항로가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요, 우리나라 부산이 정말 아주 요점이 된다는 것이죠. 이 기회를 활용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서 확실한 그 세계 열강으로 가야 된다. 이걸 이제 김태우 교수가 주장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이상 그 94년 뭐 그 전 내용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하느라고 좀 길어졌습니다만 일단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이승만이 들어간 그 배제 학당에 대해서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